인천의 초등학생 살인사건, 너무 끔찍한 범죄인데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된 2명의 피의자들도 17살, 18살입니다. 소년범으로 처벌될 수 있게 재판을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잘못 먹어서 치명적인 신장 질환에 빠졌다는 4살 아이와 맥도날드와의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은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햄버거병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 순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에 신장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의 가족 측이 맥도날드사를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아빠하고 같이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갑자기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균이 햄버거에서 먹은 후에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이 돼가지고 근데 이 균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4살 난 아이의 콩팥의 90%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걸로 알려지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장의 90%가 기능 손상이 돼서요. 지금 복막투석이라는 걸 합니다. 신장이 기능 안 하면 투석을 해야 할 거예요. 네,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일종의 인공으로 신장 속에서 독을 거르지를 못하니까 인공으로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빼내는 건데요. 10시간 동안 복막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지금 아이의 화면이 나가고 있고, 이제 오른쪽은, 화면이 잠깐 끊겼는데, 오른쪽은 이제 변호사였고, 왼쪽은 그 피해 어머니였는데,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그 아이가 신장이 손상된 게 그 햄버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아빠하고 동생하고 같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먹은 다음에 집에 와서 설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혈변이 나왔고 그 혈변에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콩팥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거다. 이 원인이 이 햄버거의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변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형사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조금 먹은 동생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고요. 아버지도 그렇다고 하죠. 자, 피해 어린이 그 부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4살짜리 아이입니다. 출혈성 장염 등으로 매일 10시간 가까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설사에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새우처럼 이렇게 배를 딱 꼬라앉더니 아이고 배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이 어린이 가족은 맥도날드의 덜 익힌 패티 때문에 그 고기 부분이죠. 햄버거병에 걸렸다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릴 기계를 미숙하게 다룬 데다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을 맥도날드 측이 이미 알고 있어서 결과에 책임이 있다. 덜 익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내부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피해 어린이가 햄버거를 사 먹은 당일 매장에 내부 CCTV에 대한 증거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오늘도 유치원에서는 다른 친구들 물론이 하는데 엄마 나는 안 되지 벌레 때문에. 정말 너무 제발 그냥 뭘 하시든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사고도 당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책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면 맥도날드 측은 한국 맥도날드 측은 자사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저희 쪽에 제출하신 진단서에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어떤 치료가 진행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 원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다 보니까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아이가 걸린 병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름도 참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떤 어려운 병인가요? 용어인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급성 신부전 같은 그런 이제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부전 역류와 급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균에 오염된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결국 식중독처럼 와가지고 설사나 구토 등을 하고 며칠 있으면 출혈이 생겨가지고 혈변을 보는 그런 증세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투석 정도밖에는 치료법이 없는 아주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인가요? 네, 지금 4세잖아요, 얘도. 네. 지금 영유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발병 정도를 보면은 지금 영어로는 HUS라는 약자를 쓰는데 연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영유아가 지금 이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왜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82년에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집단 식중독 사례를 까놨습니다. 그래서 네. 원인을 역학조사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먹은 덜 익은 햄버거 속에 패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다진 고기 이렇게 한 네. 거기에 균이 있고 이것이 원인이다. 이게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햄버거병이라고 이제 통칭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덜 익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육회까지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테이크도 뭐 빨갛게 근데 왜 저녁에도 이게 많이 먹고. 만약에 이 패티가 덜 익었을 때 더 위험하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고기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네. 결국에는 이제 분쇄육이잖아요. 고기를 이제 다져가지고 그렇죠. 만들다 예.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균이 들어가서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퍼져서 균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인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익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네. 82년도 미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집단 발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쇄육이기 때문에 좀 네. 더 잘 익혀야 되는데 네. 그것을 덜 익힌 게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이 있는 거죠. 고기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균이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네, 더 된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네. 맥도날드 측은 이제 앞서 인과관계가 증명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상할 수 없다. 근데 과거에도 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82년에도 이 HUS가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집단 발병한 적은 있었군요. 지금 예. 맥도날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맥도날드 입장은 우리 가열 다 했다. 네. 이상 없다. 그리고 이때 팔린 게 한 햄버거가 300개나 된다. 네. 다른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청위생과에서 위생검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네. 우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봐라. 원인이 나올 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기계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온도에 의해서 굽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뭐 실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피의자 측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나요? 예, 지금 변호사 측이 이제 낸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은 맥도날드에서 내부 교육용 자료라고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 보시면 지금 그릴이 있는데 기계가 굽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그릴이 놓이지 않으면은 네. 맞춰지지 사실은 않으면, 가열을 할 때 안에까지 완전히 다 익기는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해라 하고 나온 교육용 자료가 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종류의 실수를 네. 하면 사실 덜 익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저 가운데 보면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에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바꿔 말하면 다 익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지금 네. 저 선안에 네. 보면 교육용 내부 자료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굽지 말라는 사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내부용 자료가 있다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일 매장 내부 CCTV에 대한 증거 보전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CCTV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때 이 다진 고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 만진 사람이 누군지 이걸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 한다 하더라도 그 균이 과연 이 아이가 먹었다는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혈변과 그 햄버거에 있는 그 패티에 있는 그 균이 동일한 균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CCTV 갖고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검찰이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니까요. 뭐 진실이 나오겠죠. 만약에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진국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있다면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훨씬 더 과한 처벌을 내리잖아요. 2000년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 뭐 식품의 원인이라고. 그런데 무려 우리 돈으로 155억 원에 합의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 숨졌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3살 아이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155억 원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 줄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식품 오염, 식품 네. 위생 사건에서 그게
입법으로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라든가 이게 최대한 2억 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은 네. 법제화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고의로 숨겼거나 그 증거를 은폐했거나 네. 이렇게 입증이 돼야 이것도 그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처럼 만약에 이렇게 그 제조사나 뭐 이런 데서 과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렇게 정말 몇백억씩의 그 아이가 숨진 거에 대한 그런 보상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아동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아주 막대하게 지금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 합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 그러니까 살해 용의자인 17살 김모양이 처음으로 유괴를 인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까지 인정한 겁니까? 예, 살인은 인정했는데 문제는 살인을 교사에서 한 거냐, 네. 예, 아니면은 자기가 살인하고 사체만 일부분을 준 거냐, 네. 이게 이제 A형과 B형 서로 진술이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할지 말지 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날 그 재판에서 한 그 김양의 변호인의 발언이 아주 그러니까요. 관심을 모으고 네. 있어요.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이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이 해줄 것 없다. 마치 검사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의야, 굉장히 변호인이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 네, 아닌가요?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건이라고 사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현병을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피고인의 뭐 수사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술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변론이 너무나 이 결핍이 이제 생겨서 네. 지금 저런 주장까지 해서 일종의 소년이니까 좀 그래도 감경을 해달라 하고 이제 호소하기 위한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제 저는 입장에서는. 변호사로서 이런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리 변호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 앉혀놓고 옆에서 저도 사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옆에서 그렇습니다. 판사가 판사도 제재했고 네. 얘도 깜짝 놀라니까 피자 변호인 김양도. 네.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변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 방청객 중에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네. 피해자의 부모를 위해서 네. 저런 심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심리에서 너무 피고인을 그래도 납득은 잘 안 그렇죠. 됩니다. 피고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피해자한테 나중에 막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변호사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네. 그 아이를 네. 옆에 두고 아이에게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 가족과 변호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예. 네, 뭐 충분히 엇갈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네. 김양의 가족은 처음부터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생각보다 뭐 굉장히 이제 변론이 점점 이제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점들을 느껴가게 되면서 뭔가 좀 약간 그 방향이 좀 변호인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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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발생부터 최근의 그 재판까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살 김양. 어머니 옷을 입고 피해 초등학생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CCTV에 네. 잡혔는데요. 나서 이제 바로 잠시 후에 살해하고요. 네, 시신을 유기한 뒤 또 시신의 일부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19살 박양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양은 시신 일부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종이 봉투를 단지 그 선물로만 알았고 사체인 줄은 몰랐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선물로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양은 최근에는 조현병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과는 인터넷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시체 해부 등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박양은 전직 판검사를 비롯해 변호사를 무려 12명이나 선임해서 특권층의 자녀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샀습니다. 어제 열린 2차 공판에서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쳐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계속 그 피의자 김양은 우발적이었다,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김양이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아요.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다. 그리고 시켜서 했다. 네. 예, 박양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는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이 재판의 쟁점입니다. 근데 이 김양에게 지시했다는 이 박양 얘기는 난 지시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나는 가담하지도 않았다. 네. 광조범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박양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인지 알았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 김양 같은 경우에 심신미약, 네. 다중인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네. 사실 다중인격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중인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서요. 네.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뭐 다중인격은 해리성 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사실은 발병률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소수 두째짜리 정도밖에는 발병을 네. 안 해서 굉장히 희귀 질환인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임상 증세, 호소하는 임상 증세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다른 인격이 등장을 했을 때의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또 다른 인격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김양의 그 호소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이제 다중 성격의 전형적인 사례를 호소한다기보다 네. 지금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증상을 꾸민 것 같다, 이런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요. 네. 뭐 지금 주장 중에 나는 원래 어떤 인격이 있는데, 김이라는 인격이 있는데 나에게는 제이라는 인격이 또 있다. 그런데 그 제이는 굉장히 잔혹해서 제이가 이제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다 진술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사실은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양의 그 공범인 박양이 원래 변호인을 12명이나 선임했고 네, 전관으로 해서 네. 그래서 무슨 특권층 누구의 딸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올 12월 이전에 종결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박양이 지금 나이가 현재는 만 18세인데요. 네. 이 생일이 12월 달이어가지고 네. 내년이 되면 만 19세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되지 만 않는 18세까지 재판이 끝나야 합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예, 소년범은 예. 원칙적으로 네. 형을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소년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이 소년 나이, 네. 예, 이 기준이 뭐냐면 범행시가 아니라 네. 재판이 끝나는 시점, 네. 사실심 그 판결 선고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재판을 끝내달라. 변호사로서는 이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 네. 소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3심까지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항소심까지만 이게 끝나면은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만 그 연령이 네. 소년 적용법 적용을 받으면은 네, 경하게 20까지는? 경하게 네, 받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올 연말까지 해서 18살 때까지 해서 경감을 좀 받게 해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네. 소년법 적용받으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더니 20년까지 뿐이 못 받습니다. 유기징역. 그렇군요. 예, 예. 교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박양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받느냐 마느냐, 그리고 죄명이 뭘로 이제 결정이 되느냐, 네. 살인 교사냐, 방조냐, 큰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형상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일종의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만으로 소년법의 체제가 너무 관대하다라고만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저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사건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년 사법제도 제도를 다 뜯어 고치기에는 지금 이 한 건으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경기대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